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한 주간 있었던 뜨거운 정치권 이슈를 다뤄보는 국민마수 시작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논란 해소를 위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하는 특별감찰관 추진 문제를 놓고 여권의 내홍이 지금 격화하고 있습니다. 한 대표는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가 원내 사안이라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말에 당을 총괄하는 건 당대표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당내 계파 간 갈등으로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양상입니다. 자, 이번 주 주요 전국 이슈 두 분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전 미디어 법률단장 원영섭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서영주 전 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바로 첫 번째 주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 한동훈 대표가 면담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공개된 사진을 놓고도 여러 이제 해석들이 나올 정도로 논란이 있었는데 오히려 만나고 나서 이제 갈등이 더 커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어느 정도 좀 풀어보겠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거를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게 원내 사안이라면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갈등이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 이제 계파 갈등으로 이제 번지는 것 같습니다. 원영섭 의원. 네네. 예, 지금 굳이 이럴 거면 면담을 왜 했나 싶을 정도야. 네. 그러니까 이미 서로 간에 루비콘 강을 건넜다라는 추측은 많았지만 그게 외부적으로 공식화되는 수준이라는 건 아직 그렇게 고도화되진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면담 이후에 서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서로 계속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도 중요한데 문제는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진이 중요해요. 그 사진에서 서로 간에 이렇게 어떤 애정이나 신뢰가 남아있지 않다라고 보여질 만한 그런 사진들이 또 계속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후에 굳이 할 필요가 없었던 불필요한 면담이었다는 그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감찰관 이슈를 이제 던졌는데 특별감찰관은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에서는 북한 인권재단 문제 기에 대한 이사 추천하고 연동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북한 인권재단 추천은 지금 2016년 북한인권법 이후로 방치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북한인권재단의 추천을 민주당한테 어떻게 촉구를 할 건지 아무런 대안은 제시를 하지 않고 그냥 특별감찰관을 하자라는 게 그러면 어떤 수단을 내려놓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원내 이슈이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올바른지도 의문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이제 의총이나 최고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전략 전술적인 면도 생각하면서 논의돼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제 특별감찰관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별 관심이 없어 보이는데 이걸 놓고 이제 당 대표하고 원내대표가 이게 내 권한이다 이렇게 맞서 있어요. 네. 참 우스워요, 그 광경이. 참 집권 여당도 그렇고 대통령도 참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유치한 장난들을 해야 되나. 특별감찰관은요,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셨던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면 되지. 이걸 한 해만 하는 거 참 볼썽사납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본인들 사이에 힘겨루기의 어떤 소재를 쓰는 것도 참 어처구니 없고,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나 용산이 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대선 공약으로 내놨으면 대선 공약을 지키지 않겠습니다 라든지 대선 공약에 변동이 있습니다 라고 국민한테 뭔가 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리스크를 대통령한테 해소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대통령은 쪽팔을 하면서 무슨 소리냐 하면서 콜라나 먹고 가라, 그리고 돌아가서는 싸워라, 이런 거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거의 투견장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싸워라. 이제 계파의 어떤 전쟁터로 만든 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입니다. 참 한심한 게 권익위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이제는 국민의힘
이 집권 여당까지 본인의 배우자를 보호하려고 난장판을 만든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동훈 대표와 만찬 바로 직후에 면담 직후에 대통령한테 호출을 당한 뒤로 이상해졌어요. 막 갑자기 한동훈 대표한테 어깃장을 놓고 당내에서 뭔가 한동훈 대표를 숨도 못 쉬게 압박하는 이런 모양새.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신 바짝 차리셨으면 좋겠다. 추경호 원내대표 국회의원입니다. 국민이 국익을 위해서 일하라고 뽑아놓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용산의 윤심에 발맞춰서 투견으로 할 건지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이 대통령이 지금 여당을 투견장으로 만들었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데. 아니 그 원래 특별감찰관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뽑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왜 안 뽑냐 그럴 때 뭐 공수처 있는데 왜 뽑냐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언급도 안 하고 안 뽑고 있었어요.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특별감찰관을 뽑아오면 임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거는 뭐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공약을 철회한 것도 없고 항상 대선하고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만 당론으로서 전략으로서 그 당에서 이 부분을 이제 북한인권재단하고 문제하고 연계를 시켜서 북한인권재단의 이사를 추천하지 않는 문제를 같이 해결하려는 거예요. 근데 당론을 일단 세웠는데 그게 한동훈 대표가 전혀 뭐 그 원내대표나 다른 상의도 없이 자기가 생각이 바뀌었다고 그거를 딱 던져버리면 그걸로 바로 그러면 당론이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의총이라는 기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는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최고위원회입니다. 최고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협의가 되고 의총에서 협의가 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총에서 논의를 해보자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총에서 논의를 하자고 이미 날짜까지 잡았는데 그걸 가지고 추경호 대표가 어떤 뭐 다른 식으로 이걸 당을 분란을 일으키는 원흉이라고 이렇게 지적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뭐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건 뭐 알아서 사리에 안 맞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건 국민의힘 일이잖아요. 참 한심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대선 공약인데 그때 대선 공약의 조건이 북한인권재단 임명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뭐냐면 문재인 정부 계속 얘기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모당을 우리는 한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별감찰과 문재인하고 차별화를 하겠다고 했으면 하세요. 그걸 갖고 민주당이 그걸 말리지는 않습니다. 민주당도 특감에 대해서 뭔가 정말 순수하게 들어온다면 당연히 추천하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정말 한동훈 대표가 특검은 얘기하지 않고 특감으로 뭔가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를 뭔가 해소하려는 그런 좀 꼼수 같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은 특감 갖고는 우리는 만족할 수 없다. 국민들은 특검을 원하고 있다. 근데 용산이나 추경호 원내대표도 저는 참 이게 혼미한 상태인 것 같은 게 한동훈 대표가 특검이 아니라 특감을 주장하는 거는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만약에 용산의 편을 든다면. 특검 주장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것도 의총에서 추인해서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특감 문제는 결국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냥 정치적인 계파 싸움의 소재로 쓰인다는 거. 참 이게 국민들 보기에는 어떻게 비춰질지 다시 한번 객관화해서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추경호 이제 원내대표가 이 특별감찰관 관련해서 이제 국정감사 끝나면 의총을 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친윤과 친한 간에 이제 개파 대결로 가는 겁니까? 일단은 논의를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근데 제가 이 특별감찰관 문제가 논의를 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어떤 의원들이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자고 하면 형식적으로라도 당연히 논의를 거부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의총을 열었는데 거기서 일단락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표결을 하자. 표결을 해서 기존의 당론을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정말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북한인권재단하고 분리해가지고 특별감찰관을 추진할지 표결을 해서라도 그날 마무리를 지어야지 그게 아니라 또 이 문제를 그냥 그 이유도 계속 끌고 가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소모적이다.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어떤 정치력을 낭비하는 거다. 당 입장에서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논의를 하되 빨리 끝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논의를 조금 진전시켜 볼게요. 네. 윤 대통령이 이제 한동훈 대표 면담이 끝나고 나서
추경호 원내대표를 불러서 이제 두 분이서 식사를 했잖아요. 그러나 그날 추경호 원내대표는 식사를 두 번 한 셈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좀 모양새가 이상하고, 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던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났습니다. 다음 날. 그런데 홍준표 시장이 또 이제 한동훈 대표를 또 직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용산이 한동훈 대표의 어떤 고립 작전에 들어간 거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어찌 보세요? 아닌가가 아니라 들어갔죠. 들어간 거예요? 이제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세요.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면담하는 과정, 의전부터. 의전 자체가 희대에 예. 박대한다고 해야 되나요? 거의 뭐 혼쭐 내는 어떤 의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하대하고 모멸감을 주고 최소한 테이블보 정도는 깔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제로콜라 하나 예. 놔두고 정진석 실장이랑 예. 옆에 놔두고 이렇게 쩍판해서 이렇게 하면서 예. 자 얘기해 봐. 예. 우리 배우자 어쩌라고. 우리 배우자 아파. 이런 식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이게 과연 아무리 두 분이 친분이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입법부의 집권 여당의 대표를 대하는 공적인 자리에서 할 의전인가 라는 거. 그리고 나서 이 바로 1시간 한 10분 만에 돌려보내고 그다음에 만났던 사람이 다 궁금했는데 누구냐? 참모진과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입니다. 근데 국민의힘 중진 의원 정도 되면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한테 저녁에 내가 중진 의원들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한 대표도 같이 식사를 약속 없으면 하고 갈까? 해야 되는데 보냈잖아요. 거기까지 그럴 수 있어요. 뭐 좀 긴밀한 얘기가 있을 수 있으니.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를 갑자기 본계로 부릅니다. 그게 한 7, 8시쯤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호출을 받고 갔는데 추경호 원내대표를 만났다는 것은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를 박절하게 보내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뭔가를 하지 않았냐 했어요. 왜냐? 그 다음 날부터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동훈 대표의 메시지에 계속해서 각을 세웁니다. 뭔가 오더를 받은 게 아니냐. 받았겠죠.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정을 보세요.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대표를 직격하는 또 장외에서의 대표적 인사 아닙니까? 만났더니 어떻게 됩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의 페북에 난리가 나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우연일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를 식물 대표로 만들어서 이제는 주기 작전에 들어갔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개연성입니다. 근데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한동훈 대표에 대한 제거 작전을 윤 대통령이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의 전 대변인 김민수 대변인은 이건 정당방위다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아니 저는 왜 정당방위라고 했을까요? 아니 정당방위라기보다는 제거 작전에 들어갔다라는 거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지금 홍준표 대표하고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 두 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구 경북 특별시 문제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계속 중앙과 긴밀하게 협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니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대표 공격한 게 어제 오늘 일입니까? 계속 공격을 하고 있고 그게 일관성 있게 공격하시는 분이지 뭐 안 하다가 공격하시면 이번에 작전이 시작됐나 그거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계속 공격하시잖아요. 이번에 그 만찬을 하든 안 하든 계속 공격해 오셨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추경호 대표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거지. 그러면 특별감찰관 하자는데 기존 당론하고 반대가 되는데 원내대표하고 상의도 안 하고 지금 당대표가 어떤 그 이야기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기존의 당론과 배치되는 내용에 대해서 그거는 원내 문제가 있다. 그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게 아주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이야기지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어떤 제거 작전이라고 하는 거는 그것도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뭐 밥을 먹었다 뭐 이런 거 아니 그 대통령이 필요하면 밥도 먹고 할 수 있지 만날 수도 있고 그거는 아니 한동훈 대표도 같이 밥 먹고 좀 이야기하고 뭐 전화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 그럼 될지도 몰라요. 근데 본인도 먼저 전화를 하거나 그러진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뭐 제거 작전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그 지나치게 부풀리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아니, 왜 그러면 중진호도 밥 먹고 추경호 원내대표도 밥 먹고 홍준표 시장도 밥 먹는데 왜 한동훈 대표는 밥 안 먹어요 대통령이? 한동훈 궁금해요. 대표하고 20년간 밥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먹었으면 그렇게 먹었으니까. 여당 대표가 됐으면 더 잘 먹어야죠. 자, 그래서 좀 국민들이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좀 화합해서 뭔가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끈다는 인식을 못 주고 맨날 싸워요. 아니, 찬양합니다 진짜. 그래서 그 제가 어느 기사에서 봤는데
한동훈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가 어느 자리에서 만났는데 사진을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를 바라보고 웃는 모습이 굉장히 이쁜 표정이에요. 자, 그런 느낌이 하나 들었고, 그래서 짠하게 보겠죠. 민주당이 네. 이제 11월 14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있죠, 선거법. 11월 그 15일, 전날, 15일입니다. 예, 14일 하루 전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21명쯤 됩니다. 이 표결에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 아니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그 특검법과 관련해 가지고 법리적인 문제만 일단 말씀을 드리면 결국 특검이라는 것도 수사기관이고 수사기관은 준사법기관으로서 그 행정부 기능의 일부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특검법도 결국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은 그러면 무조건 임명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고요. 그냥 임명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야 합의로 당연히 특검이 특검을 진행한 게 그동안에 그 11번의 특검의 관례였고 그게 여야 합의의 그런 합의 의사를 존중해서 대통령께서 임명을 했는데 근데 여야가 합의를 하지 않아. 그냥 표결로 해가지고 뭐 말 그대로 거부권이라도 했지만 그걸 뭐 200석 넘겨가지고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여야 합의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러면 그 특검을 무조건 임명해야 되느냐. 그거는 사실 그 법리적으로도 맞지가 않아요. 근데 굳이 특검을 통과를 시키고 거기에 대한 이제 정치적인 후폭풍이나 이런 정무적인 책임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당연히 특검이 시작되는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가 서로 간에 사진 찍힌 게 참 애틋하게 서로를 바라보는 사진이 찍혔는데 근데 뭐 우리 소영주 전 부대변인처럼 그렇게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애틋하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바라보는 것 같은데. 거예요. 애틋하게 보지 않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뭐 어떻게 그 국민들이나 지지자들한테 읽혀질지는 다른 변론이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여론조사를 보면 윤한 갈등이 누구 책임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책임이 76%, 한동훈 대표 9.5%. 그러니까 국민들은 한동훈 대표보다 윤 대통령 부부 책임이 8배 이상 크다고 보는 것 같거든요. 그게 민심입니다. 네. 그런데 예서 국민의힘의 친윤 그룹과 윤석열 대통령을 방어하는 모든 보수의 많은 분들은 현실의식이 안 되는 거죠. 민심과 싸우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전체의 어떤 퍼센테이지가 모든 걸 대변하지는 않으나 흐름 자체는 민심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온 국정의 혼란의 중심에 있다. 그리고 가장 큰 리스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뭐라고 합니까? 돌을 던져도 맞겠다. 그 돌이 뭘까요? 민심입니다. 민심은 비판의 목소리를 던지는데 민심이고 뭐고 나는 그냥 내 갈 길을 갈 거고 내 배우자 보호하면서 갈 거야. 나는 대통령보다 상남자 할 거야. 이런 선언이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차라리 본인 배우자하고 알콩달콩 사시면 돼요. 왜 국정에서 대통령 하시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느냐. 그러니까 저는 친한과 친윤의 이 갈등의 근원적인 것은 특감이 아니라 특감을 왜 해야 되냐는 근본적인 원인.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식 아닙니까? 결국에는 끊임없이 싸울 거예요. 결국엔 김건희의 나라라고 인정을 할 수 없다는 친한 그룹과 뭐 김건희의 나라면 어때?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한 몸인데 그냥 그분이 그분이지 라고 인정하는 친윤 그룹의 싸움. 누가 이길까요? 그거를 저는 민심이 얘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우리 원영석 단장한테 그거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를 대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은 이거를 이제 계속 증폭을 시켜서 김건희 여사를 고리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 이제 대통령을 어떤 탄핵시키는 데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그거보다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김건희 여사이기 때문에 핀셋으로 꼭 집어내서 이 문제를 정밀하게 좀 드러내겠다 이렇게 생각이 좀 다른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는 다른 평면이지만 내용은 같은 게 본질은 같다.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약점, 약한 고리가 김건희 여사라는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그 이후에 자신의 그 의지를 어떻게 관철시키느냐의 방향만 다를 뿐이지 그 수단으로서는 김건희 여사가 가지고 김건희 여사를 약점으로 잡아가지고 계속 공격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다를 바 없다 이런 다를 바가 입장이죠. 없죠. 이재명 대표야 민주당이니까 예. 야당이니까 뭐 저는 그런 탄핵 빌드업이 굉장히 그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정상적으로 나라를 운영하지 못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나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거는 또 그거를 집권 여당을 비판하고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도 민주당, 야당의 역할이기도 하고 그런 정치 공세라는 게 야당이라면 또 뭐 과도하긴 하지만 뭐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근데 한동훈 대표는 여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당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 사실은 야당으로서 하는 일과 대동소이하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여당과 야당이 있는 게 아니라 야당과 야당 투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정을 뭐 도와주겠다는 건지 아니면 국정을 뭐 어떻게 파탄 내겠다는 건지 그거는 제가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하지만 윤한 갈등 아까 이야기를 하는데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를 잘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여론조사도 과반 이상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한 갈등은 아주 작은 부분인데 이게 지나치게 크게 언론에서 부풀려지고 있고 결국 나라를 운영하는 거는 뭐 경제, 정치, 외교, 안보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 윤한 갈등이라는 내용으로 다 이슈가 덮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는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예, 짧게 듣고 네. 두 번째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자체는 본인도 살고 싶은 거예요. 이제 보수라는 큰 몸뚱아리가 있는데 지금 몸 안에 이 뇌 부분에 종양이 생겼어요. 그것만 핀셋으로 도려내면 이 보수라는 몸뚱아리를 가지고 갈 수 있겠는데 계속 수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손을 못 대면 이 종양이 어떻게 되냐? 몸에 전이가 되면 어떻게 되죠? 몸이 죽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몸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안에서 치열한 싸움을 하는 건데 참 그 의사의 수술을 거부하는 환자 답답한 어른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도 11월 위기설 이게 이제 나오고 있죠. 15일과 25일 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또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제 하루 전날 김건희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표결 추진하기로 했고요.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 또 이 국회 내 토론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죄가 없다, 무죄다. 이런 쪽에서 여러 가지 여론전을 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좀 민주당이 너무 방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비판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 방탈의 목적은 아니 어찌 보면 원인은 이재명 대표의 공포심의 발로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법원의 재판 결과가 아니 괜찮게 나올 거라라는 자기의 조금이라도 뭐 그런 게 있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역대 당 대표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당을 이렇게 동원한 전례가 없습니다. 정말 건국이래 그런 전례가 없고 그러면 결국 이제 위정교사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 이상 그리고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은 박탈이 되는 거죠. 박탈이 되는 물론 1심이니까 확정은 아니에요. 하지만 또 선거법 이슈만 하더라도 423억이라는 선거 보조금의 국고 기소, 국고 반환 문제가 또 발생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이 뭐 지금은 아직 판결 선고가 나오기 전이니까 최대한 어떤 뭐 국민에 대한 여론전이기도 하고 이거는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기도 하고 이런 거를 병행해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뭐 15일에 나오는 뭐 선거법과 관련한 판결 그리고 이제 25일에 나오는 위정교사에 대한 판결이 저는 뭐 이 판결 중에 둘 다 피선거권 박탈형을 빠져나갈 가능성은 뭐 0.1%도 안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 선고가 나오면 이 기류는 다시 한 번 더 전환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11월이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뭐 리스크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 그건 사실상 맞는 얘기죠. 이 집권 여당 대표와 맞서야 될 야당의 대표기도 하고 민주당에 따지고 보면 독보적인 대권 후보로 지금 자리하고 있는데 11월에 재판 결과에 따라서 피선거권이 박탈이 된다? 이거 굉장히 큰 충격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재명 대표는 무죄다 라는 어떤 그런 좀 바램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자꾸 그걸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하고 붙이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별개다. 그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한다고 해서 재판부가 검찰 수사도 아니라 재판부가 판단하는데 무슨 상관입니까? 왜 판사가 무슨 특검법을 통과된다고 해서 갑자기 거기에 대해서 위축돼서 이재명 대표가 유죄 날 거 무죄 때리고 무죄 될 거 유죄 때리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별개의 문제인데 할 얘기만 없으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하고 특검법이에요. 저는 그 부분은 정쟁적으로 붙이지 말고 다만 현실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11월에 정치적으로 가장 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하세요. 하지만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확정 판결 전에는 1심이 마치 이재명 대표의 모든 정치적인 운명을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도 좀 과다하지 않을까? 좀 그래 보입니다. 그러니까 특검법을 김건희 여사 리스크하고 물타기 하지 말라 이런 주장 같아요. 아니 근데 그전에는 최상병 특검법을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더니 예. 이제는 김건희 특검법으로 사실은 옮겨갔어요. 근데 그러니까 최상병 사실 특검법 얘기는 민주당에서 좀 차출을 감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명태균 씨 때문에 그래요. 명태균 씨가 등장하면서 국민적 관심이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의 어떤 관계에서 공천 개입, 국정 개입 이건 좀 아주 놀랄 일들이 계속 연일이 터지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아마 추진하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이 주장? 아니 근데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법 최상병과 관련한 모든 문제는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에 관련돼 있던 사람들이 처벌을 왜 이렇게 늦게까지 안 받냐라는 그 부분이 핵심이었어요. 근데 그게 다 기소가 되셔가지고 지금 뭐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슈들이 이미 소진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는 그렇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결국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의 가장 약한 고리 약점이 김건희 여사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시 또 뭐 최상병 특검이 약간 이슈에서 멀어지니까 김건희 특검법으로 다시 옮겨온 거고 그거는 결국 최상병 특검법도 정쟁 특검이었다. 그 정쟁 특검이었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 가지고 뭐 제3자 특검을 어떻게 뭐 받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이야기도 또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정말 본질적인 그 의구심과 관련해서 만들어진 특검이 아니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법 리스크를 이재명 대표가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거는 결국 대선을 앞당기는 거예요. 대선을 그게 뭐 그 탄핵이든 아니면 그 임기단축 개헌이든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 그 대선을 앞당겨 가지고 본인의 그 판결 확정과 대선 전국으로 돌입하는 시점이 적절한 시점에 그러니까 겹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 김건희 특검법이 어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빌드업의 또 다른 핵심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거를 큰 틀에서 지금 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조차도 이 그 판결 선고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 두 가지 모든 죄에서 피선고과 박탈형이 나오느냐 아니면 뭐 하나 정도가 나오느냐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가 이제 11월 말에 귀국한다 그러는데 그 나오고 나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요동칠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주가조사 의혹 사건 이제 수사를 맡았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결국 이제 불기소 결정을 했잖아요. 민주당이 탄핵 소추안 표결을 이제 11월 28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계산해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이 15일, 25일 내려지는데 하루 전날인 14일에는 김건희 특검법 표결. 또 그 3일 뒤에는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 소추안 표결. 그럼 또 누가 봐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건희 정국으로 뭐가를 끌고 가겠다는 건 보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게 합리성이 아니라 그냥 인지를 했을 때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예를 들면 검찰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법원입니다. 그냥 검찰의 수사가 다 완료가 돼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선고와 이창수 지검장이 지금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피해자가 돼서 23억을 벌었어도 피해자가 되면 무혐의가 되는 그런 사안을 무혐의를 내렸어요. 당연히 탄핵의 사안이 되죠. 직무유기 직권남용.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들 특검 대통령이 여당 대표가 가서 저기 리스크 좀 처리해 주십시오 했는데 거부해버렸잖아요. 그럼 당연히 특검해야죠.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될 거를 세 번째 하는 것이고 시간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게 우연의 일치지 이게 검찰과 법원을 같이 합리화시켜서 이게 마치 물타기가 된다? 되지 않습니다. 선고는 내려질 것이고 그 지검장이 탄핵이 된다 하더라도 재판부는 돌아간다.
근데 우연히 계속 겹치는 게 필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우연들이 딱 이렇게 타이밍 맞춰가지고 시간 설정해가지고 겹치는지 그거는 뭐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리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계속 우연히 겹치네요. 예. 자, 그런데 민주당 내부 기류는 그렇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1심에서 설령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2, 3심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2, 3심에서 결과가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대선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라는 게 허상이다. 이렇게 정말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다수인 거는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사법 리스크라는 게 당연히 대법원 확정 전까지는 늘 잠재적으로 있으나 2심에서 이 부분은 해소될 거야. 대법원에서 이게 무죄가 판결이 날 거야. 라고 기대하고 3심까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확정 판결 전에는 예단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지금 저는 이재명 대표가 1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뭐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당내에서 흔들림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1심에서 안 좋은 결과는 이 지지층을 더 똘똘 뭉치게 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보이고 탄핵 빌드업 얘기를 하는데 탄핵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바로 그냥 동전 자판기에 돈 넣으면 탄핵이 나오는 정도의 탄핵이 아니라 많은 시간과 탄핵에 요구하는 법률적인 사안들이 쌓여야 탄핵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뭐 조기 대선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빌드업한다? 불가능하고 이재명 대표도 탄핵이 실질상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불필요한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재판이 2심, 3심 가면서 시간을 끌기는 굉장히 힘든 게요.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이야기를 하신 게 있어요. 일반론으로 이제 발언을 하셨지만 선거법 위반 사건 날 시간 지키라고. 그러니까 1년 6개월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그 시간을 반드시 지켜서 이제 처리를 하라. 그러니까 6개월, 3개월 그렇게 가는 건데 그 시간을 반드시 지켜서 처리를 하라는 거고 그리고 선거법 위반 사건하고 위정교사 사건하고 사실 1심을 너무 끌었어요. 1심을 너무 끌다 보니까 이미 그 증거 조사가 되지 않은 것들이 없어요. 거의 나올 만큼 다 나와버렸거든요. 그래서 항소심이든 상고심이든 거기서 소모될 만한 그런 특별한 이슈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사법부가 신속한 재판을 하기로 했다는 것은 명백한 일이기 때문에 뭐 2심, 3심이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뭐 굉장히 시간이 걸리거나 확정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일인 15일 전까지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해소한 상태가 돼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대통령을 좀 압박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제 이 얘기는 우리가 먼저 좀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자 이런 뜻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대표 의견이 묵살이 된다면 14일 표결에서 지금 친한계열이 20명이 넘는 상황인데 이탈표가 꽤나 나오지 않을까요? 나올 수도 있죠.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특검은 반대한다는 표면적 입장을 계속 견지할 겁니다. 민주당이 특검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그 주위에 있는 친한계들이 아마 바람을 잡겠죠.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른다. 대통령이 계속 김건희 여사를 업보라고 표현하면서 그 업보를 안고 가겠다라는 식으로 하면 이거 당내에서 어떻게 이탈할지 모른다라고 엄포를 넣을 거예요. 투트랙으로 가겠죠. 그래서 저는 지난번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한계 모임에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뺐지만 27명이 왔습니다. 예. 그리고 플러스 알파 8명이 더 있다더라고요. 그러면 35명 정도예요. 거기에 10%, 20%만 붙으면 지금 상수로 4표가 네.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7, 8명만 붙으면 통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용산이 참 어리석고 추경호 원내대표나 친윤들이 좀 바보 같은 게 한동훈 대표가 특감을 던져줄 때 고맙다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감 정도는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 자주지할 수는 없으나 최소한 면피할 수 있잖아요. 네. 지금 면피하자는 얘기거든요. 네. 민주당이 용납하지는 않으나 특감 정도 가지고 이렇게 싸워서 특감이 자체화가 되면 결국에 친한계들은 이 한동훈 대표가 오더를 주지 않더라도 알아서 특검으로 응징을 할 것이다. 네. 그렇게 그러니까 봅니다.
우리 서 대변인 말씀도 대통령실이 한동훈 대표를 지금 외통수로 몰고 있는 것 같다라는 주장이에요. 아니 근데 그 한동훈 대표가 자기가 당을 쇄신하기 위해서 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총선 백서입니다. 그 아직도 공개 안 되고 있어요. 그 총선 우리가 먼저 깨끗해지자. 물론 이제 여사 문제가 세간의 이슈화 되는 거 분명하지만 총선 백서에는 그 이슈를 포함한 전반적인 이슈 그런 것들이 다 그 반성이라든지 앞으로 쇄신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공개가 안 되면서 다른 이야기에 대해서 뭐 이래서 문제다 저래서 문제다라고 하는 게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비대위원장으로 총선을 지휘해서 총선에 졌잖아요. 총선에 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굉장히 그 100석 조금 넘어가는 이런 참패를 당하면서 정무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많이 노출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반성하고 쇄신해야 되는지 그 1단계가 총선 백서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계속 주위에서 공개하자 하는데도 공개는 안 하면서 다른 이슈에 대해서만 그게 사전에 뭐 우리가 먼저 좀 나아지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자신의 문제가 들어갈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총선 백서는 결국 당대표 그 당시에 비대위원장이었던 한동훈 대표의 문제가 같이 어울려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거는 가리고 다른 문제를 그냥 부각하는 그런 그 정치 행위가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저는 원영수 변호사님한테 하나 질문이 있는데 국민의힘과 대한민국이 한동훈이 들어갈 수 있는 총선 백서 때문에 여지럽습니까?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때문에 여지럽습니까? 저도 질문이 있어요. 네. 북한 인권재단 이사는 왜 추천 안 하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당에서 고민하는 거지. 저한테 물어볼 건 아니고. 저는 현실적으로 그 답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때문에 나라가 어지러워요. 김건희 여사 때문에 어지러워요. 아니 그러니까 북한 인권재단을 국민들이 추천 안 얘기하고 하는 있잖아요. 고민을 7년 8년 북한 동안 인권재단을 추천을 안 해서 나라가 어지럽습니까? 그거를 고민을 안 김건희 하는 여사 거지. 때문에 그거를 어지럽습니까?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네. 자, 그러니까 이게 그냥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하시란 소리예요. 자, 여기까지 듣고 마지막 주제 만나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북한군이 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파병이 됐습니다. 이제 푸틴 대통령도 확인을 했고요. 여러 현장 사진, 영상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북한군 그 간부 8명이 뭐 첫날 전투에서 전사했다는 뭐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북한군의 파병 자체가 이제 우리 안보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고민거리를 던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제 여야 국방위 국감에서도 이게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제 국방부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의 전투병 파병이 7,200억 원 정도를 주고 용병으로 팔아 넘긴 것이다. 이런 입장인 반면에 민주당은 파병에 결국은 이 현 윤석열 정부의 외교 실패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주장을 합니다. 최영규 대변인. 네. 이게 외교정책 실패입니까? 그러니까 국민님 참 답답한 게 한기호원도 그러는데 이게 무슨 국가의 이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머릿속에 없는 것 같아요. 전쟁이 나든 말든 게임합니까? 한반도에서 전쟁 나면 본인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할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군이 뭐 2,000달러에 팔려갔던 3,000달러에 팔려갔던 그런 게 여기에서 지적할 게 아니라 파병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과연 러시아는 왜 북한과 손을 잡고 혈맹으로서 어떤 군사적 움직임을 하는가? 과연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 한미일에 집중하면서 북중로 부분에 있어서의 외교적인 전략적 모호성에 실패한 게 아닌가? 우리가 과연 우리 국익에 맞는 지금 외교 정책 하는가? 이게 더 합리적이고 거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보라는 건요. 말씨름으로 말장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현실에 직면한 거고요. 북한에서 포를 몇 방 쏘면 전쟁이 나는 겁니다. 전쟁은 그렇게 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쟁이 안 나도록 평화를 지키는 건 어려운 싸움이에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안보를 기분파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미국과의 동맹과 혈맹을 강화하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해야죠.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서.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과 이런 군사적 동맹을 통해서 한반도의 긴장 완화의 어떤 위기감을 조성하는 거. 이것도 현 정부에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점검해라는 거예요. 그걸 고깝게 들을 필요가 없다. 저는 그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원영수 단장. 그러니까 그 윤석열 정부가 뭐 외교 안보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그 러시아에 북한 병사들이 파병 나간다 이렇게 지금 민주당이 하는 거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논리비약이다. 논리비약이고요. 그러니까 아니 러시아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말을 듣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저는 외교 안보 면에서는 문재인 정부보다 월등히 잘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삶은 소대가리라는 이야기 듣는 거 막을 수 있었어요 북한으로부터. 그래도 전쟁은 없었어요. 아니 전쟁 위기는 없었어요. 자, 남북 그 공동 연락소 폭파하는 거 막을 수 있었어요. 전쟁 위기라는 것도 표현만 했지 불상의 발사체, 미상의 발사체 계속 날아다녔잖아요. 온풍선 안 날아다녔어요. 그 사이에 또 그 서해 관련해 가지고 공무원 그 비살 사건까지 발생을 했고 실제로 계속 발생하고 있었어요. 발생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닌 것처럼 그냥 화장 분치를 한 거에 불과했던 거고 지금 이제 물론 이거 여기에 대한 안보와 관련한 중요한 문제를 직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그거를 정책의 수단으로 삼아가지고 민주당이 그 윤석열 정부의 어떤 외교 안보를 매도하는 게 그게 외교 안보를 강화시키는 방법이라고 저는 전혀 생각하진 않고요. 윤석열 정부가 외교 안보를 민주당의 문재인 정부보다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거나 천지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니고 그 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네. 그런데 네. 이 사건이 이제 논란이 커진 게 이제 어제 국회에서 군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우크라이나를 통해 공격해서 피해를 입히고 이거를 대북 심리전에 활용하자 이렇게 신원식 대통령실 안보실장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그게 또 카메라 기자에게 촬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놓고 이제 야당 국방 위원들은 신폭풍 공작 아니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자국 병사에 대한 선전포고로 문제 삼으면 우크라이나의 참전으로 끝나지 않고 한반도에서 남북 간의 전쟁 위기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두 분의 행동이 좀 적절했다고 생각합니까?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잘 챙기겠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근데 그런 문자를 보내는 건 적절하진 않다고 봅니다. 예, 그래 어쨌거나 북한군 병사도 우리 동포군 민족이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면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주 민감한 그런 그 정치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은 좀 그렇고 오히려 귀순을 시키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통해 가지고 북한 병사를 기순시키고 안전하게 기순시켜 가지고 뭐 다시 한국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한다든지 오히려 이런 방법이 더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한 가지는 거기서 이미 매일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1,500명 정도가 그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 숫자가 한 달에 그러니까 사망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 북한군이 이제 그 사망을 하게 되면 유족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 유족 문제가 간단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북한 내부에서도 북한군 사망에 따른 유족들의 동요가 발생하고 그 동요를 막으려고 외부의 위기를 초래하는 과정에서 이게 그 남한과 북한 사이에 긴장 관계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각별히 뭐 그런 부분은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북한군을 우크라이나로 해서 우크라이나를 통해 가지고 남한으로 귀순시키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문자를 구체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해군 부대를 폭격, 미사일 타격을 가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 피해를 북한의 심리전으로 써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원식 안보실장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네, 잘 챙기겠습니다. 오늘 긴급 대책회의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할 것 처음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게 결정된 건 아닌데 여지를 뒀거든요. 여지를 둔 것이죠. 그러면 이 두 분의 대화가 그냥 넘기기에는 아니 그러니까 그걸 네. 그냥 넘기기에 정말 이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적인 좀 이 상황을 바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식으로 맞불 작전을 할 때가 아닙니다. 북한하고 맞불 작전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지금 보면 한반도는 유일하게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고요. 아직도 휴전 상태입니다. 종전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인식을 못하고 무슨 기분 내키는 대로 좌시하지 않겠다. 나도 우리도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면은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누가 제일 피해요? 본인들은 다 빵카에 숨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무고한 주민들이 국민들이 죽는 거 보고 있을 겁니까? 대한민국의 경제가 파괴되는 거 볼 겁니까? 문재인 정부는 뭐 북한하고 그렇게 못해서 안 했습니까? 이런 우리가 잃을 것들이 많기 때문에 북한이 마음에 안 들고 곱지 않고 비정상적이어도 달래가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소 삶은 대가리라는 소리 들으면서 기분 좋을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했는데 최소한 윤석열 정부는 본인 기분 좋자고 멋있어 보이려고 살상무기 보내서 그러면 나중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이 좀 곤란해지면 한반도에 전쟁 일으키면 어떡합니까? 이런 생각 자체를 못한다는 게 답답한 거예요.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할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또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이제 북한과 러시아의 이제 밀착이 북한이 이제 핵탄두를 완성해 놓고 이제 운반 발사 기술 같은 부분에 있어서 러시아의 이제 첨단 기술을 사실 얻는 대가일 수도 있고 아까 7,200억 얘기했지만 그런 뭐 현금으로 이제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우려가 있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살상 무기 지원이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이게 러시아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측면,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중국이 이제 북러 이 밀착에 대해서 좀 불편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외교를 통해서 뭔가 영향을 행사하는 방안 이런 측면에서 나온 고육책이 아닐까라는 분석도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지 단계적 대응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러시아는 뭐 북한이야 원래 적대 국이니까 그렇다 치고 러시아가 이미 적대적인 행위를 한 게 분명하고 여기에 대해서 적대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뭐 삶은 소대가리 이야기 들으면서 뭐 가만히 있듯이 그렇게 반응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단계적으로 이제 저는 접근을 해야 될 수는 있겠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지금 북한이 병사를 파병한 거는 지금 새로운 이슈가 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지만 이미 러시아 쪽에 1,000만 발 이상 포탄은 계속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조 공작을 대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그 러시아가 공급받을 수 있는 데가 사실은 북한밖에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급은 이미 일어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그게 뭐 살상 무기를 제공하든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든지 좀 러시아를 압박하는 러시아를 일종의 제재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단계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해서는 그냥 뭐 러시아가 더 그 우리나라 안보에 대해서 위협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렇게나 해도 되네. 이렇게밖에는 지금 시그널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긴장관계를 높이느냐? 긴장관계를 설사 조금 높인다고 하더라도 단계적 대응은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군사 전문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이제 투입된 북한군이 특수부대라는 거죠. 지금 근데 러시아군은 상당수는 용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잘 훈련된 병력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와의 그 전쟁에서 이제 지형을 바꾸고 결국은 이게 또 성격이 남북 대리전처럼 번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려스러운 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병의 모양새를 가지고 우리가 비아냥대는 건 의미가 없어요. 뭐 팔려갔다. 뭐 북한군들이 뭐 어떻게 될 것이고 그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을 타격해야 된다. 이런 참 그 한심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게 이 집권여당의 그 군 출신 의원이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든 안보실장인 것이고 뭐냐면 북한이 러시아를 대리해서 파병을 했다는 것은 한반도의 똑같은 일들을 러시아와 해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어떤 국제지형의 변화예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우려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살상무기 보내고 그래 너희들 파병했지? 그러면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보낼게.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살상무기를 보낸다는 건 러시아와 대립각을 세우고 전쟁이 나더라도 이제는 러시아와 북한과 대한민국이 이제 적대적으로 간다는 소리예요. 그게 아니라 이 부분은 얘기를 할 수 있으나 이럴 때는 러시아와 물밑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북한과 그런 일을 하느냐. 대한민국 굉장히 유감스럽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렇지 않으니까 어떤 협력적 뭐 전략적 모호성을 하더라도 그래 가야 되는데 저는 러시아를 이런 식으로 해서 북한과 붙여가서 군사적인 긴장감을 높이는 거 저는 어리석다고 봅니다. 근데 러시아가 원하는 걸 제공해 줄 수 있는 나라는 지금 북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말고 그거 우리가 대신해 줄게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러시아에다가 포탄을 줄 수도 없고 러시아에다가 그 러시아 현지에다가 우리나라 병사를 파견할 수도 없어요. 그 두 개를 러시아가 원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이거를 외교적으로 잘 이야기해서 푸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미 전쟁이 일어나는 폭력적인 상황에 너무 좀 한가한 이야기다. 그런 그러면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포기를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국정하라는 사람들이 아니 머리 포기의 싸매고 문제가 아니죠. 러시아에 무엇을 줄 것인가 그 두 가지를 못 해주면 다른 거를 솔방울로 수류탄을 다른 만들고 거를 천재 뭘 해줄 수 창조를 있는 하라는 것들을 이야기입니다. 해야죠. 경제적인 자기들은 어떤 이미 이득을 전쟁을 주거나 하고 있는데 뭐 전쟁을 경제적 하고 이득을 있는데 하거나. 필요한 게 있는데 우리 못 주는데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심한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돼서요. 두 분께 한 40초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못다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영수 단장. 저는 11월이 굉장히 중요한 한 달이 될 거라고 네. 보여집니다. 그거는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판결 선고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북러와 관련한 파병 문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처리와 관련한 후속 조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뭐 국내적으로든 아니면 국외적으로든 너무나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윤석열 정부가 각별히 고심해서 잘 처리하기를 기원합니다. 네, 서영주 대변인. 예, 뭐 대통령이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는 고집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업보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리스크도 뭐 해소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저는 돌을 던져도 맞을 각오로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지 말고 제발 그 마음으로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을 위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이 되셨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국민들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법무사에 가서 주지스님한테 뭔가 그런 얘기를 할 시간에 조금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국정을 잘하고 있는지 돌이켜 보셔라. 그런 말씀 드립니다. 네. 자, 정치권 현안 다뤄봤는데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이제 수고 많으셨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에게도 고맙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